안녕하세요. 인터뷰 오늘 김세환입니다. 이번 주 인터뷰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과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은 무엇이었는지, 더 나은 지역과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사전 제작됐음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만나볼 당선인 유성구 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대전 유성구 갑 조승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선 소감 한 말씀 남겨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선거는 국민들이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이번 선거는 특별히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도 되는 거냐. 근데 그런 큰 근본적인 질문을 했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 가능할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그 노선이나 정책대로 간다면, 또 그 정치적 리더십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네.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그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현재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적 이 행보가 국민들 보시기에 마땅치 않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좀 추락시키는 방향으로 그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제동을 거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나 민주당 또 야당의 당선자들은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제동을 거는 것에 일종의 도구로 쓰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큰 것이고, 그래서 역시 저희들은 국민의 도구이다,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3선 의원으로서 제가 이제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또 지역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보다 좀 큰 일을 해달라, 그런 또 요구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짙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이 정부가 국정 쇄신이라든지 국정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지금 이제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저는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대통령과 국회가, 또 여와 야가 협치를 선택할 것이냐, 네.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을 계속 끌고 가서 대한민국을 정말 혼란 속으로 몰고 갈 것이냐. 네.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몰고 가게 되면 그 극단적인 경우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지난 2년간을 돌이켜보면서 2년이 100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네. 뭐 3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우선은 2년이 100년 같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의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이 협치, 여야가 협치를 하거나, 네. 아니면 그 자리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총선 민심에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5월 2일 본회의 때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그건 이제 그 최상병 특검은 지금 이제 그 국회 이제 패스트트랙에 이제 올려져 있는 상태이고, 이제 의결할 수 있는 이제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의결 요건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안철수,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몇 분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것처럼 국회가 의결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을 계속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여당 내에서 나오는 것이고, 네. 지금 국민들 내에서는 뭐 당연히 그거는 뭐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거는 그 최상병 특검이라는 것은 정말로 대민 봉사를 나갔던 장병의 죽음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 그 경위가 어떻게 됐는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 죄가 없으면 굳이 그것을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시금석이다. 인적 쇄신은 총선을 이겨도 하는 것이고 저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은 제가 별로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국정 쇄신의 바로미터가 최상병 특검에 대한 수용 여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 또는 김건희 특검법까지 나아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같이 협조를 할 생각이신가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뭐 그거는 22대 국회
국회가 개원이 되면 뭐 조국 혁신당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네.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를 했으니까 개혁신당 얘기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맞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고 개헌을 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그 국회와 협치 또 여야 간의 협치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 했던 것처럼 독단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또 국회 의결 사항을 거부권으로 다 거부해버리는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계속한다면 그 3년 임기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는 비단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주장뿐만 아니라 그건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56.77%입니다. 많이 투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살펴보니까 21대 투표율은 56.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이제 삼선 중진 의원으로서 이제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어떻게 포용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그 당연히 선거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 노선, 정책을 가지고 이제 주권자들로부터 이제 판단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판단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그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는 어쨌든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승패만 남는 게 아니라 승패뿐만 아니라 승패를 뛰어넘는 국민적 합의가 또 남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국적으로 따지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정쇄신을 해야 된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국민적 합의인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역 차원에 있어서도 선거를 치르면서 만들어진 합의가 있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네. 빨리 하자. 그럼 결국 예타 면제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타 면제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제가 예타 면제 법안을 낸 것처럼 그 법안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냐? 어쨌든 하자. 이게 이제 선거 치르면서 만들어졌던 합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를 지지했던 분들이나 여당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나 똑같이 판단하고 합의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합의된 내용들을 착실하게 잘 이행해 나가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3선이 되시면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더 큰 정치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그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당 내에서 보다 좀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일종의 선언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뭐 원내대표든 뭐 대표나 최고위원이든 이런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적극적이고 활발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더 큰 정치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적 과제나 지역적 과제에 있어서도 뭔가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국가의 비전이나 지역의 비전들을 잘 설계하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관철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정책과 비전의 측면에 있어서도 뭔가 작은 과제들뿐만 아니라 큰 국가적 과제, 또 지역적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갈고 닦고 하는 또 실현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면 원내대표 출마하시는 겁니까? 원내대표는 이제 전당대회는 아니고 그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이제 개원이 되는데 5월 30일 개원 전에 저희 민주당의 경우에는 5월 둘째 주에 차기 원내대표를 이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5월 8, 9일 뭐 요 정도의 원내대표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도전할 것이냐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언론에서 하마평을 좀 내고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의원님 이름을 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예, 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두 번째 아까 언급하셨는데 이제 지역에 대한 큰 그림을 구상하고 계시다. 아마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당선되시자마자 대전시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 의미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선거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승패가 갈리지만 승자와 패자 그 공통 공약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 현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저희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대전교도소 이전이라든지 뭐 교천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뭐 제2연구단지 추진이라든지 복합터미널 유성 복합터미널 뭐 추진이라든지 뭐 이런 과제들은 그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나 다 빨리 신속하게 하겠다 다 공약을 건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면 큰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약속한 것이 제2국가
그 연구단지, 제 연구단지 조성 신속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철도 지하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장우 시장도 대통령한테 건의하기를 호남 고속도로 지하화라든지 대전교도소 이전 뭐 신속 추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 여당, 야당, 뭐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관계없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민은 여당이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 야당이 도와준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협의체 구성을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루신다면 그건 선거용이다. 이렇게 이제 자임을 하는 꼴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대전시장 3년 차에 들어가는데요. 한 번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만남이 없었단 말이죠, 시장이. 그런데 이제 막 와서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선거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장우 시장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그런 일종의 뭐 그런 정치적인 긴장 관계를 만들었던 것은 총선이라는 정치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총선을 통해서 어쨌든 한번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장우 시장 입장에서도 그거를 마다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 대전 시정을 국회의원들이 도와주겠다는데 그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장우 시장도 성과를 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발목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지역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 지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희 지역 차원에서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선거 때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뭐 그 책임이 뭐 조승래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있느냐, 뭐 책임 공방은 뭐 선거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느냐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제가 계속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거를 치르면서 시민적인 합의가 만들어집니다. 대전교도소는 예타 면제를 통해서 빨리 추진하자. 근데 교도소 그 자체만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을 함과 동시에 그 잔여 부지와 도안 3단계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것이 함께 패키지로 묶여서 추진해야 된다. 이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주권자들의 합의입니다. 여야 간의 합의도 있었고요. 그 책임은 네가 뭐 있냐, 내가 있냐, 내가 잘할 수 있다, 네가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논쟁은 있었습니다만 그건 합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당에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장우 시장도 대통령께 건의했고 또 대통령께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언론에다가 브리핑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늦출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드린다면 여야를 떠나서 참 그 선거를 치르고 나서 뭐 시장도 국회의원도 협력해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다. 그럼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금 더 해소하고 이장우 시장도 성과를 내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가장 신속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부분은 지금 일단은 현재 상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지정을 한 상태이고 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행사인 LH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산업단지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을 유치하려면 분양가 문제가 어떨 것이냐. 사실 이게 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양가 문제와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앵커가 될 만한 큰 기업 혹은 국가시설, 국가기관. 요게 이제 필요한 것인데 근데 이제 분양가를 낮추려면 그렇다고 그 보상가를 낮게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법에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공공이 어떻게 이 과정에 관여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인가, 제도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저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앵커가 될 만한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뭐 불투명할 수도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문제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간만 끄는 것.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제한되는 것. 이게 이제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빨리 결론 내자.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양가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하나 필요한 것이고 기업과 앵커가 되는 국가기관들 유치한 노력, 이 두 가지 노력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전시와 그 지역 국회의원 정치권들이 다 힘을 모아서 해야 됩니다. 지역 현안 가운데 마지막으로 복합터미널과 관련돼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온천 관광 활성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 우선은 그 이제 복합터미널 문제는 지금 대전시가 그 땅을 매입해서 도시공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시공사가 그 부지를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공영 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땅을 매입해 둬라라고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제안을 제가 했던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영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 있는데 설계를 통해서 500억 미만이 되면 그냥 예타 없이 그냥 추진할 수가 있고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예타를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또 약간 네. 상황이 좀 돼 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적정한 규모로 해서 좀 신속하게 결론을 좀 대전시가 좀 내려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온천관광 활성화 부분은 사실은 뭐 유성호텔이라든지 아드리아 호텔, 리베라 호텔 등이 이제 폐업을 하면서 그 전통적인 유성 그 관광지구의 이 경쟁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와 걱정들을 갖고 계시는 건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 온천은 단순하게 과거를 답습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단순히 재현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현대적으로 새롭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그 국회의원을 하면서 온천 관광 거점 지구 사업을 제가 중앙정부에 제안을 했었고 네. 그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260억 규모로 온천문화 체험관을 만들고 그 체험관에는 인피니티 풀 같은 게 들어가서 네. 지금 이제 그 주변이 조격장만 하고 있는데 조격장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영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체험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하는 또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어지게 네. 됩니다. 그거를 그 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의 온천 관광, 온천 컨텐츠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유성 지역에는 온천 지역에는 그냥 상업지구다 보니까 호텔 같은 것들을 다 멸실시키고 이제 대형 복합 상가들 혹은 네. 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 많이 짓고 있는데 그거를 지면서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걸기를 대중탕, 온천탕을 네. 지하나 혹은 1층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자. 그래서 각 건물에 좀 특색 있는 온천탕 같은 게 만들어지면 네. 훨씬 더 그 건물 자체로도 좋을 것이고 온천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특색 있는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콘텐츠가 되지 않겠냐. 네. 그렇게 그 두 가지 공약을 좀 걸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우리 전체 국민들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의 또 쟁점이었죠. 예, 대파 문제도 나왔지만은 예.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거 민생고 해결해달라 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그 민생구가 어려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또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이란이 이스라엘 폭격하는 사건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유가가 뭐 유동적이고 뭐 이런 측면들 그리고 이제 고금리가 워낙 네.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실제로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확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네. 그 통계에 따르면 올 뭐 1분기에 그 소위 근로소득자 실질 소득이 50만 원이나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당연히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골목 상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는 뭐 감세 정책 또 재정 건전화 뭐 이런 사실은 지금 현재 조건 속에 맞지 않는 정책을 고집하면서 세수가 펑크나고 있고 지금 이번만 하더라도 그 1분기에 한국은행한테 뭐 32조인가 마이너스 통장을 땡겨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로 재정을 취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그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정말로 어려웠던 그 골목 상권,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좀 시켰던 것처럼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1인당 25만 원,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의 민생지원금을 지원해서 그게 지역 상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서 좀 이렇게 골목 상권을 좀 돌리자. 뭐 이런 제안을 이제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원자재 가격이나 그 이런 물가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파업 사태입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을 확대한 배정안은 좀 돼 있지만 아직 그게 입시 요강이나 뭐 이런 것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국민적 합의 혹은 당사자들끼리의 논의나 테이블을 통해서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사이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한 1년 정도 유보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정원을 늘려도 그분들이 현장에서 의료진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10년 뒤에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0년 뒤에 배출될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한 1년 정도 늦춰서 한다 해서 뭐 어떤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오히려 문제는 10년 뒤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환자들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한테도 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뭐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당국과 의사들은 또 의료인들은 이 부분을 정말로 직시하셔서 좀 다 털어놓고 대화를 하고 했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야당이 또 국회가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헌 저지선을 국민들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어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네. 대통령과 또 여당과 그냥 마냥 투쟁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냐.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여당과 대통령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나 그런 정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우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에 예를 들면 지금 의료 대란이라든지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또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제를 민주당에게 남겨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거대 야당으로서 곧 있으면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요. 거대 야당으로서의 또 역할을 못하면 바로 지방선거에서 또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앞서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 가능한 국가냐 아니면 정말로 위기 상황인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주권자들의 심각한 판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국민들의 생각을 잘 받들지 못하면 그건 당연히 위기가 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지방선거 치른 지 2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2년도 안 된 시간 동안에 이렇게 국가를 위기와 혼란에 빠뜨리고 그 결과 총선에 대패하는 네. 그런 지금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에게도 2년 뒤에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권자들의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 헤아리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잘못된 실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또 과감한 타협 혹은 협치도 또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이 또 조국 신당에 대한 약진입니다. 조국 혁신당이죠. 예. 경쟁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로 협조하고 협의하는 관계입니까? 뭐 둘 다겠죠. 아무래도 그 이제 같은 야권이라는 측면에서는 협조와 공조의 대상일 것이고 서로 정당을 달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한 노력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공조 관계이자 경쟁 관계. 네. 대전에서 7석을 다 석권을 했고요. 충남도 살펴보면 지난 총선보다 더 의석수가 늘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지역이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중앙정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어떤 균형추 역할을 좀 해왔는데 이제는 어느 한 정당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것이 이제 중앙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중진 의원으로서 대전 충청의 어떤 지역의 목소리를 한데 담을 수 있는 그런 협의체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충청권 28개 중에 21개인가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특히 대전만 놓고 보면 7개 의석을 전부 다 21대, 그러니까 2020년에도 7개 의석을 전부 다 민주당을 이제 지지해 주셨고 이번에도 네. 마찬가지 결과인데요.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정치 이슈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공동 대응하고 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서 네. 시민들이 좀 안심하시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가장 고마웠던 분들은 유성 구민위회에 개인적으로 누구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이제 가족, 특히 제 아내가 제일 고맙죠. 네. 예, 이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예, 가족들이 고맙고, 그리고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선거 운동원들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이러저런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대충 하는 것 같다, 네. 뭐 노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항상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 일같이 본신의 노력을 다해서 해준 것 같아서 정말로 그 선거 캠프 관계자들한테도 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허태정 전 대전시장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사실 이렇게 압승하게 된 거에는 저는 허태정 시장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천 문제를 가지고 그 중앙은 물론 지역도 좀 많이 휘청거렸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략 공천 문제, 네. 그리고 허태정 시장에 대한 뭐 이동 배치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일부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이제 경선 주자들의 탈당이라든지, 이렇게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허태정 시장이 결단을 함으로 해서 그 모든 혼란을 사실 다 잠재운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혼란을 계속 안고 선거를 치렀으면 7개 의석을 다 이기는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태정 시장의 그 선당 후사, 또 시민을 생각하는 그 태도는 정말로 존경해야 되고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지역 구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치가 불신을 받고 정치가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22대 국회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대화를 하고 결론을 내서 국민들이 정치를 보면서 그래도 싸우지만 그래도 결론도 내고 일도 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말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잘 지켜봐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성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당선인이었습니다.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